상상할 수 있습니까? 황궁에서 태어나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공주가 정신병원 독방에 버려진 채 16년을 보냈다는 것을 13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간 낯선 나라, 19살 원치 않는 결혼, 34살 정신병원 입원, 51살 37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50년대 초반 도쿄 외곽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건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철창이 있는 창문들이 무표정하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 김을한 기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종황제가 자신의 부마로 내정했던 김장한의 형이었던 그는 일본에 버려진 옹주의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환자들이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정신병원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작고 삭막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한 중년 여인이 독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을한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한때 영특했을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로 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환자복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옹주마마. 김을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종황제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고명딸이 덕수궁의 꽃이라 불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을한을 알아보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을한의 부인이자 덕혜옹주의 유치원 동급생이었던 민덕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덕임은 어린 시절 덕수궁 유치원에서 함께 놀던 그 활발하고 총명했던 덕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중년 부인 한 분이 독방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쪽을 돌아보는데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밝고 총명하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덕혜옹주였습니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고명딸이자 한때 덕수궁에서 고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황녀였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덕혜옹주는 1946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미 6년째였습니다. 조현병과 실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조선의 황녀이십니까? 김을한이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덕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간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1947년 신적강화로 왕공족의 특권이 사라지면서 덕혜옹주에 대한 지원도 끊겼습니다. 입원비는 오빠 영친왕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친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1만 엔에 달하는 비싼 입원비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을한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종황제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저렇게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조선 땅을 밟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황실의 귀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김을한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본 덕혜옹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수궁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던 그 아이. 고종황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던 그 아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황궁의 공주가 정신병원의 환자가 된 걸까요? 13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2년 5월 25일 경성 덕수궁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궁궐 안정원에는 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2년 전 나라가 망했고 고종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령당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막내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고종은 이미 60세 환갑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 양춘기였습니다. 덕수궁 소주방 나인이었던 그녀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종은 출산과 동시에 그녀에게 복령당이라는 당호를 하사하고 귀인으로 봉했습니다. 아기는 복령당 아기씨로 불렸습니다. 고종은 총 9남 4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3남 1녀뿐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소생의 순종, 귀인 장씨 소생의 의친왕, 황기비 엄씨 소생의 영친왕,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 다른 딸들은 모두 어려서 세상을 떠났기에 이 아기가 사실상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고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늙은 나이에 얻은 딸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1912년 7월 13일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아기를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온돌방에 아기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곁에서 직접 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유모 변복동 상궁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종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변 상궁은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아기가 놀랄 수 있다. 아기가 울거나 놀랄까봐 유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천하의 황제 폐하 앞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변 유모뿐이라는 말이 궁궐에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고종은 황제가 아닌 이태왕으로 불렸습니다. 황실은 일본 총독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궁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옛 위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이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했고 귀여웠습니다. 고종을 쏙 빼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조금 크자 고종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6년 4월 1일 덕수궁 준명당에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황실 최초의 유치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아기를 위한 유치원이었습니다. 일본인 보모 교구치 사다코와 조선인 보모 장옥식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덕수궁 귀족 가문의 딸들 78명이 또래로 함께 다녔습니다. 모두 아기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시중을 들 궁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유치원에서 노는 아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매일 창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아기는 가마를 타고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고종의 지시였습니다. 아기는 영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신분에 대한 이해가 빨랐습니다. 외삼촌인 양상관이 덕수궁에 입궐할 때마다 양상관이 온다며 하대했습니다. 궁인들이 아기씨의 외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생모 귀인 양씨의 친정이 아니라 정모인 명성황후의 친정 죽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덕수궁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명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독부는 처음에 이 아기를 황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라는 이유였습니다. 고종은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고종에게 인사를 왔을 때 고종은 그를 유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오. 고종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데라우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7년 6월 아기는 정식으로 왕공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21년 아기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정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5월에 순종으로부터 덕혜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덕을 갖춘 총명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령당 아기씨가 아니었습니다. 덕혜옹주였습니다. 같은 해 히노대 일출 공립심상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황족의 딸도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요도 일본어로 불렀고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일본어로 썼습니다. 고종은 그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덕혜옹주는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이 없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종은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영친왕이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일본 황족과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종 김황진의 조카 김장한과 비밀리에 약혼을 계획했습니다. 김황진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자 그럼 조카라도 달라며 맺은 혼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알아채고 방해했습니다. 혼약은 무효화되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고종이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7살 덕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가 왜 차갑게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신 앞에 꿇어앉아 계속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고종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인은 뇌일혈이었지만 민간에서는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고종이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려 했고 일제가 이를 막기 위해 독을 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고종의 국장이 1919년 3월 3일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나라를 잃은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 덕혜를 지켜줄 사람은 어머니 양귀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귀인은 궁녀 출신이었고 권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일본 총독부의 결정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1926년 4월 25일 이복 오빠 순종까지 승하했습니다. 덕혜는 14살이었습니다. 이제 친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1925년 정월이었습니다. 이왕직 차관 고쿠분 쇼타로가 순종에게 통고했습니다. 덕혜옹주의 일본 유학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13살 덕혜옹주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제의 결정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8일 경성을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성역에는 영친왕 부부와 몇몇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양귀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덕혜야, 건강히 지내야 한다. 편지 자주 보내거라. 예, 어마마마. 덕혜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13살 소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덕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일본인 관리들과 몇 명의 궁녀가 함께였습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조선의 풍경들, 산과 들, 작은 마을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일본으로 가는 연락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양귀인도 부산까지 따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두에서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양귀인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혜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곧 돌아올 거예요, 어마마마.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29년 양귀인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덕혜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양귀인은 부두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덕혜도 난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선 땅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후 배는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3월 30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낯선 말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덕혜를 여자가 쿠슈인으로 안내했습니다. 황족과 귀족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4월 14일 여자가 쿠슈인 중등과 2학년에 편입학했습니다. 덕혜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덕혜가 자신들의 아카사카 저택에서 통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더 쉬운 기숙사 생활을 강요한 것입니다. 기숙사 방은 작고 차갑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썼습니다. 일본 귀족 가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덕혜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조선에서 온 황녀라는 사실이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덕혜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웠지만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웠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덕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무시하거나 피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궁의 정원, 어머니의 얼굴, 궁녀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926년 3월 3일 일시 귀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순종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친왕 부부와 함께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순종을 아련했습니다. 순종은 여동생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3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급한 소식에 4월 8일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25일 순종이 승하했습니다. 덕혜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순종의 인산장례 행렬에 참석하지 못한 채 5월 10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제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29년 5월 30일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덕혜는 6월 2일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된 예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양귀인이 왕공가계범상 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덕혜의 복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7살 덕혜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순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조선에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쿄 기숙사만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1930년 봄, 덕혜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 배회하는 몽유병이었습니다. 신경쇠약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옳게 이방자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현병, 즉 조발성 치매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방자는 덕혜를 영친왕 저택으로 데려와 돌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덕혜는 자신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고종의 독살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 항상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나온 음식은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0년 10월 일본 국내청에서 혼담이 나왔습니다. 1930년 10월 덕혜옹주의 결혼 상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 옛 스시마 번주 소 요시아키라의 양자로 들어가 백작 지위를 계승한 화족이었습니다. 1908년생으로 덕혜보다 4살 연상이었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혼담 소식을 들은 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궁녀들은 덕혜를 윽박질렀습니다. 정말 시집을 아니 갈 테야? 옹주님께 좋은 혼처를 마련한 것이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옹주의 신하와 옛 친척들은 많은 반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결정이었습니다.
조선 황족을 일본 귀족과 결혼시켜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931년 4월 14일 쇼와 천황의 결혼 칙허가 내려졌습니다. 왕공가계범 제119조에 따라 왕공족의 혼사는 천황의 칙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덕혜를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1931년 5월 8일 도쿄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순일본식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도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덕혜옹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계속 소리내어 실소하는 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당시 덕혜는 이미 거의 완전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귀족들과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덕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양식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덕혜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지만 덕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신혼살림은 도쿄 교회에 차려졌습니다. 소 다케유키의 저택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덕혜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덕혜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소 다케유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덕혜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말벗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덕혜는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1932년 8월 14일 덕혜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소마사에였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덕혜는 딸에게 조선식 이름으로 정혜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1932년 11월에 생후 3개월인 마사에의 얼굴을 직접 그린 유화를 남겼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모성애 때문인지 덕혜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후 덕혜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유모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점점 덕혜를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더욱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심정도 복잡다단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덕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녀를 돌보기 버거워했습니다. 1947년 5월 3일 신헌법이 시행되며 화족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도 평민이 되었습니다. 백작의 자기와 재산상의 특권을 잃었습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좁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인들도 내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인이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점점 덕혜를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사라졌고 덕혜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폭발적으로 우는 날도 있었고 소리를 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46년 가을 소 다케유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혜를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가을 덕혜옹주는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일본에 온 지 2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정신병원은 도쿄 외곽에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덕혜는 한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식사하고 치료받고 다시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면회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친왕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올케 이방자도 가끔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947년 신적강화로 왕공족의 특권이 사라지면서 덕혜 옹주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입원비는 오빠 영친왕이 부담했습니다. 매월 1만 엔에 달하는 비싼 입원비였습니다. 영친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동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덕혜는 병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1951년 덕혜와 소 다키유키의 결혼을 주선했던 데이메이 황후가 사망했습니다. 1955년 소 다키유키는 영친왕 부부와 협의 후 덕혜와 이혼했습니다. 입원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덕혜가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오빠 부부인 영친왕과 이방자가 후견인으로서 대신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후 덕혜옹주는 호적의 어머니의 성씨인 양과 봉호인 덕혜를 조합한 양덕혜로 일가를 창립했습니다. 왜 이 씨가 아닌 양씨 성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덕혜는 입원 중이었기에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 다케유키는 이혼 후 홀레품과 덕혜옹주와 딸 마사에의 한복과 생활용품을 돌려보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1956년 이 물품을 일본 문화여자단기대학 학장 도쿠가와 요시치카 전 후작에게 기증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같은 해 일본 여성 가츠무라 요시에와 재혼하여 2남 1녀를 얻었습니다. 그는 새 가정을 꾸렸고 덕혜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한편 딸 마사에는 1955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동문인 스즈키 노보루와 결혼했습니다. 1956년 8월 26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마사에가 야마나시 현의 고마가타케 산에 자살하러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것입니다. 마사에는 남편과의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정신병을 물려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사에도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덕혜옹주는 딸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병원 관계자들이 알렸을 수도 있고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과 거의 단절된 상태였기에 설령 알았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 김을한 기자가 덕혜옹주를 찾아왔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가 본 덕혜옹주는 멍한 눈빛으로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김을한은 그때부터 덕혜옹주의 귀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요인들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황실이 돌아오면 자신의 정통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조선 왕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을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쓰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1961년 11월 12일 미국을 방문하던 중 일본 도쿄에 들른 박정희는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방자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귀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는 고종에게 딸이 있었느냐? 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덕혜옹주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5년이 지났고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귀국을 추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김을한 기자의 노력도 있었고 이방자의 간청도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곧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962년 1월 26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무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탄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덕혜옹주였습니다. 5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살에 떠난 지 37년 만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8일 경성을 떠난 후 1962년 1월 26일 돌아온 것입니다. 덕혜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한복을 입혀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본에서 살면서 한복 입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것은 일본 간호사였습니다. 덕혜는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는 유치원 동창 민용화와 72세의 유모 변복동이 마중 나왔습니다. 변복동은 덕혜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옹주마마, 옹주마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아기가 이제 51세의 중년 여인이 되어 휠체어에 앉아 돌아왔습니다. 덕혜는 변복동을 알아보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었습니다. 많은 왕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친왕의 며느리를 비롯한 황실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분이 정말 옹주마마이십니까?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황렬하기보다 병든 노인 같았습니다. 옹주마마, 고국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어증과 조현병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겨우 몇 마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국인지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옹주마마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1962년의 서울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도로, 복구 중인 거리들. 1925년에 떠났을 때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7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 도착했습니다.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 황후 윤씨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낙선제는 조용하고 아늑한 건물이었습니다. 한옥의 정취가 있었습니다. 순정효 황후가 계셨습니다. 이미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덕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궁중 예절에 따라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실어증과 지병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궁중 예절만큼은 익숙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정효 황후는 덕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지만 덕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37년 만에 먹는 조선 음식이었습니다. 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 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덕혜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962년 1월 30일 유경수 여사가 한복을 선물하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의장의 부인이었던 그녀의 방문은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귀국은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2월 8일 덕혜옹주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이름은 이덕혜였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조선인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3월 2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구황실 재산법을 개정하여 덕혜옹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마지막 황녀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덕혜는 7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재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1967년 5월 낙선제로 들어갔습니다. 1968년 가을 낙선제 안에 있는 수강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곳이 덕혜옹주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덕혜옹주는 27년을 낙선제에서 보냈습니다. 수강제는 낙선제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창덕궁 후원이 보였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세수하고 식사하고 약을 먹고 낮잠을 자고 다시 식사하고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모 변복동이 계속 덕혜를 돌보았습니다. 1912년 덕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했던 변복동은 이제 7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옹주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들도 교대로 돌보았습니다. 옳게 이방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덕혜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치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휠체어를 타고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창덕궁 후원을 돌았습니다. 연못, 정자, 나무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쁘네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970년 5월 1일 오빠 영친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친왕도 말년의 실어증을 앓으며 7년간 병상에 누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영면했습니다. 남매는 비슷한 운명을 살다 갔습니다. 둘 다 나라를 잃은 황실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덕혜는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972년 유모 변복동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복동은 죽는 순간까지도 옹주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옹주마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유모가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낙선제에 일본인 신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소 다케유키였습니다. 그는 낙선제 지배인 이공제에게 옛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종의 딸과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하고 끝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혼했다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공제는 단호했습니다. 만나봤자 옹주가 할 얘기도 없고 이미 이혼한 사인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옛 생각이 나서 병세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소 다케유키는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덕혜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예쁘네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썼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종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순종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저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1970년 10월 29일 자궁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983년 5월 24일 노환으로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걷지 못했고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4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옹주마마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덕혜옹주는 77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역사학자들, 왕족 후손들, 일반 시민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한 시대의 희생양이었죠.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 부속림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빠 영친왕의 묘역 근처였습니다. 홍유릉에는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고 유릉에는 순종황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덕혜옹주도 안장된 것입니다. 묘비에는 간단히 적혔습니다. 덕혜옹주지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7년의 생애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998년 일본 여성학자 혼마 야스코가 덕혜옹주 평전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비운의 왕녀. 발로 뛰어 취재하고 근거 자료를 모아 만든 책이었습니다. 덕혜옹주와 관련된 일본 측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이 책으로 덕혜옹주의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에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영화 덕혜옹주가 개봉되었습니다. 손예진이 덕혜옹주 역을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영친왕과 함께 망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덕혜옹주는 10대 후반부터 정신병으로 본인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팩션이었습니다. 2017년 문화재청은 덕혜옹주 묘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홍유릉에서 덕혜옹주 묘에 이르는 산책로에 황실 가족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사진 36점을 전시했습니다. 왕릉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옹주마마. 이제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은 황녀의 슬픔이 이제는 끝나기를. 덕혜옹주의 삶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에 의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망한 나라의 황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비극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종의 사랑을 받던 황녀는 정신병원의 환자가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시대와 환경에 좌우됩니다. 만약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일본이 그녀를 끌고 가지 않았다면, 만약 강제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지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덕혜옹주는 7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종 곁에서 보낸 7년,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70년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병마와 싸우며 정신을 잃어가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1912년 5월 25일 덕수궁에서 태어나 고종의 사랑을 받던 황녀는 1925년 3월 28일 13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37년을 보낸 후 1962년 1월 26일 51세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조현병과 실어증으로 폐인이 되어 있었고 낙선제에서 27년을 보낸 후 1989년 4월 21일 7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의 행복과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약자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덕혜옹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덕혜옹주의 묘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하지만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덕혜옹주는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같은 비극을 막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요망한 계집! 조선을 망친 여자!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시신 위로 쏟아지는 돌들, 기왓장과 자갈들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나라의 고열이 모두 저 여자에게 빨려 들어갔다. 요망한 계집, 조선을 망친 년. 군중들의 함성이 한양 하늘을 찔렀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이미 목이 잘린 시신에 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신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쳤다고 말입니다. 돌무더기가 산을 이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유모의 품에 안긴 채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4살 소녀.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모, 저 사람들은 왜 어마마맞게 그러는 거예요? 쉿, 공주마마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알아보면 안 됩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영수.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왕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왕 연산군, 어머니는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수경장씨. 세상 사람들이 장녹수라 부르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아침, 한양의 군기시 앞 광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밤새 일어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반정 공신들은 즉각 연산군의 후궁들을 처형했습니다. 장녹수, 전비, 김기비, 세 여인이 차례로 참수대에 올랐습니다. 칼날이 내리쳐지는 순간 장녹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화려한 날들, 연산군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니면 영수, 내 딸. 마지막 순간 장녹수가 외친 것은 딸의 이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칼날은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하나로 기록된 장녹수의 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4살 딸 이영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을 들던 궁궐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수를 무척 아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녹수를 총애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고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우리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아바마마께서도 쫓겨나셨습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왕이었던 연산군은 폐위되어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왕녀였던 영수는 이제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녹수의 딸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찾아내 죽여야 한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유모는 영수를 품에 꽉 안고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수의 작은 손이 유모의 옷을 꽉 쥐었습니다. 유모,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4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원한을 샀다고, 내 아버지가 폭정을 일삼아 나라를 망쳤다고, 그래서 이제 너는 역적의 딸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궁궐에서는 영수의 운명을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딸도 죽여야 합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조카였던 폐세자 이황은 이미 사사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남자 후손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다. 목숨만은 살려주라. 중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을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군기시 앞 광장에는 여전히 돌무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돌무덤 아래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4살 소녀는 유모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왕녀에서 역적의 딸이 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굶주림과 멸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할 23년의 세월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역사는 장녹수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그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02년 11월 늦가을 창덕궁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를 낳으셨습니다. 궁녀들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궁 수경장씨, 세상 사람들이 장녹수라 부르던 그 여인이 딸을 낳은 것입니다. 연산군은 기뻐하며 직접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수, 영험하게 오래 살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에는 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녀 영수의 태를 홍치 15년 1502년 11월 12일 양주군 봉전면에 묻다. 태를 묻는 것은 왕실에서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영수의 태를 정성스럽게 양주에 묻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녹수를 총애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고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다. 연산군은 영수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딸바보였던 연산군은 영수를 보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영수야, 우리 공주. 아바마마가 왔단다. 아바마마.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영수는 아버지를 보면 달려가 안겼습니다. 연산군은 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폭군이 아니라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영수의 유모 아들인 종이를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부당하다고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딸을 돌보는 유모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수가 아프면 연산군은 밤새 걱정했습니다. 어린 영수가 열이 나자 연산군은 의원을 불러 계속 살피게 했습니다. 영수는 괜찮겠느냐? 반드시 낫게 하라. 예, 전하. 공주마마는 곧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연산군은 안심하지 못하고 밤새 영수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어 영수의 열이 내리자 그제야 연산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 장녹수도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장녹수는 노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자주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영수, 예쁜 영수, 달님 같은 우리 딸. 장녹수의 맑은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지면 영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시절 영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화려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많은 궁녀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연산군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아바마마, 저 인형 갖고 싶어요. 그래, 영수가 원한다면 1000개라도 만들어주마. 영수의 방에는 온갖 장난감과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딸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할마마마는 왜 안 보여요? 다른 아이들은 할마마마가 있다던데. 장녹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가 말하는 할머니는 대비마마, 즉 연산군의 계모인 정현왕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대비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영수야, 할마마마는 바쁘셔서 우리를 보실 수 없단다. 그럼 친할마마마는요? 아바마마의 진짜 어마마마는요? 장녹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는 영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연산군을 관기로 몰아넣었고 갑자사화라는 피의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수야,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바마마가 슬퍼하신단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왜 아버지가 슬퍼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영수가 3살, 4살이 되어가면서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의 눈초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운가, 녹수?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1506년 8월 23일 연산군이 잔치를 즐기다가 갑자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 만날 때가 많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와 전비만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산군은 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병고가 있겠느냐? 하지만 만약 병고가 있으면 너희는 무사하지 못하겠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영수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영수야, 잘 자거라. 아바마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연산군은 잠든 영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야, 아바마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하렴. 잠결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영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4년간의 행복했던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함 속에서 자란 영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2시, 궁궐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발소리, 무장한 군사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이 이끄는 300명의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산군을 폐하라.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란의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역적들이다. 궁궐을 지켜라. 아니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다. 폭군을 폐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횃불의 불빛. 고요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유모,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공주마마.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영수를 안았습니다. 유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왜 떨어요? 무서워요. 쉿, 조용히 하세요.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 유모는 영수를 이불로 감싸고 방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영수는 유모의 품에서 창문 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궁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는 어디 계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영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주마마, 제발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찾으면, 우리도. 유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반정군은 연산군을 찾아냈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폐주 연산, 과인을 어찌 감히. 연산군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군사들은 이미 다 도망쳤거나 항복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연산군을 교동으로 유배 보내라. 후궁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장녹수, 전비, 김기비를 당장 체포하라. 군사들이 후궁들의 처소로 몰려갔습니다. 장녹수는 담담하게 잡혀갔습니다. 일주일 전 연산군의 시를 듣고 통곡했을 때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녹수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영수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내 딸. 하지만 군사는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어마마마. 영수가 소리치려는 순간 유모가 영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공주마마. 가시면 안 됩니다.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창문 틈으로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화려했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궁궐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이제는 역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영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5시 반정군은 연산군의 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대비마마의 명에 의하여 전왕을 폐위하여 연산군으로 강봉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노라. 하룻밤 만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아침 8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우리는 이제 궁궐을 떠나야 합니다.
왜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더 이상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유모는 영수의 손을 잡고 궁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미 모두 흩어진 뒤였습니다. 영수를 돌보던 수십 명의 궁녀들, 시녀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순간 영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모, 아바마마는요? 어마마마는요? 유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폐위되어 유배를 갔고 내 어머니는 곧 처형될 것이라고. 오전 10시 군기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녹수를 처형한다. 전비를 처형한다. 김기비를 처형한다. 연산군의 후궁들이 차례로 참수대에 올랐습니다. 집행관의 칼이 번쩍였고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시신의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유모의 품에 안긴 영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왜 돌을 던지는지. 어마마마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단 하룻밤 만에 영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왕녀였던 아이는 이제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영수와 유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모,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내 친척 집으로 가자. 하지만 유모의 친척들도 영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녹수의 딸이라고? 미쳤어? 역적의 딸을 집에 들릴 수는 없으오. 제발 며칠만이라도. 안 돼. 당장 나가시오. 우리 집안까지 화가 미칠 수 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수와 유모는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1506년 9월 그렇게 영수의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파요, 유모. 조금만 참아라, 영수야.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유모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근근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시장에서 떨어진 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야, 저 계집애 장녹수의 딸 아니냐? 누군가 영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녹수의 딸이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저 아이가 장녹수의 딸이래. 역적의 핏줄을 왜 살려뒀대? 중종 전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지. 자비? 저런 것도 살려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텐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역적의 딸, 썩 꺼져. 돌이 영수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수, 공주마마. 유모가 달려와 영수를 감쌌습니다. 유모의 등에 돌이 떨어졌지만 유모는 영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영수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수와 유모는 남산 기슭의 허름한 움막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공주마마.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구나. 영수야. 유모. 영수야, 이제는 공주가 아니란다. 우리는 그냥 가난한 백성일 뿐이야.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전 화려한 궁궐에서 왕녀를 모시던 자신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1506년 11월 영수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단다. 네? 교동도로 유배간 연산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연산군이 역질로 죽었다.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영수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울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사람들이 알아보면. 영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4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7년, 1508년, 1509년. 영수는 유모와 함께 겨우겨우 버텨나갔습니다. 5살, 6살, 7살. 영수는 자라났지만 행복한 유년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영수는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영수는 남의 집 빨래를 도왔습니다. 유모,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영수야, 우리는 글을 배울 형편이 안 된단다. 궁궐에 있을 때는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영수야. 영수는 궁궐에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화려했던 궁궐의 모습, 모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또렷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군기시 앞에서 본 그 광경, 어머니의 목이 잘리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던 그 장면, 그것만은 악몽처럼 영수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영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영수야,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이란다. 유모가 영수를 안아주었습니다. 1510년 영수가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괜찮아요? 괜찮단다, 영수야. 걱정 마라. 하지만 유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과 궁핍한 생활이 유모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니? 유모, 무슨 말씀이세요? 유모는 떠나시면 안 돼요. 영수야, 유모는 이제 너무 힘들구나. 영수는 유모를 꽉 안았습니다. 유모는 영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유모마저 떠나면 영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야,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니? 네, 유모.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아무 죄도 없단다. 유모의 말이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영수를 여전히 역적의 딸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영수를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가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연산군의 딸,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전하.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옵니다. 그런가? 중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을 폐위시켰고 그 형의 딸이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중종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영수를 역적의 딸로 보고 있었고 그 아이를 돕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영수는 조금씩 자라났고 생존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하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0년, 1511년, 1512년. 영수는 점점 자라났고 유모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1516년 봄, 영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유모가 마침내 병상에 누웠습니다. 유모, 유모, 정신 차리세요. 영수야, 공주마마, 유모, 떠나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유모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영수를 지켜온 유모, 궁궐에서부터 거리까지, 왕녀에서 역적의 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유모였습니다. 영수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유모, 너는 공주마마였단다. 한때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아이였어. 유모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꼭 살아남아라. 행복해. 지렴. 그것이 유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모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유모, 유모. 영수는 유모를 흔들었지만 유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영수는 유모의 시신을 남산 기슭에 묻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무덤 하나를 만들고 영수는 며칠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역적의 딸이 아니었다면 유모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14살 소녀 혼자서 바느질로 빨래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수를 역적의 딸로 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기도 하지. 어머니의 죄를 아이에게 뭘 물어. 그래도 역적의 딸인데. 하지만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적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영수는 말씨와 행동거지가 남달랐습니다.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던 기품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 뭔가 다르지 않아? 말투를 들어보면 양반집 아이 같은데? 사람들은 영수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517년 궁궐에서 중종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패비신씨, 연산군의 왕비였던 여인이 연산군의 묘소 이장을 요청했습니다. 연산군은 교동도에 묻혔다가 1512년에 양주로 이장되었지만 패비신씨는 남편의 묘를 더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중종은 패비신씨의 청을 들어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딸은,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전하, 그 아이는 한양 남산 기슭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가? 중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조카였던 그 아이, 한때 왕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니. 전하, 역적의 자식을 돌보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신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역적이 아니다. 단지 불운한 아이일 뿐이다. 하오나 전하, 백성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아이가 아무 죄 없다는 것을. 중종은 결심했습니다. 1518년 1월 17일 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폐주가 총애하던 장녹수에게서 태어난 이영수와 정금에게서 태어난 이함금에게 가사 일자와 노비 각각 15구와 전지 각각 5결을 내리고 모두 선원록에 올리도록 하라. 중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중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해도 왕실의 피를 이은 자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전하,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것이 과인의 결정이다. 그렇게 중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궁궐의 관리가 남산 기슭을 찾았습니다. 이영수라 하는 이가 여기 사는가?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의 관복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찾다니. 예, 제가 그러합니다만 왕명을 받들어 하사품을 전하노라. 관리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저에게? 그렇다. 집 한 채, 노비 15명, 전지 5결을 하사하신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받는 왕실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까? 왕명이다. 거짓이 아니다. 관리는 한양 서쪽 외곽의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내 집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게 배속된 노비들이다. 15명의 노비들이 영수 앞에 섰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왜 저를? 그것은 모르겠다. 다만 전하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관리가 떠난 후 영수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중종 전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유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모, 이제 저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무덤 앞에서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유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지난 12년간 살았던 움막에 비하면 궁궐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네요. 16세 영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굶주리지 않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유모, 이제 저는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 하사가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올 사랑이라는 감정을.
1518년 중종의 하사를 받은 이후 영수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 노비들이 있어 끼니를 굶지 않아도 되는 삶. 지난 12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수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역적의 딸로 보았고 함부로 밖을 나다니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장녹수의 딸이래. 중종 전하께서 집까지 하사하셨다던데 역적의 딸에게 너무 자비로우신 것 아닌가? 쉿! 조용히 해. 왕명을 거스를 작정이야? 영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만 밖을 나갔습니다. 1520년 봄, 영수가 18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영수는 그만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물동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물동이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들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영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말씨와 옷차림을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 같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물동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빨래를 하시다니. 노비는 안 계십니까? 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노비들을 멀리 보내고 혼자 빨래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양반집 자제 같은데 왜 혼자 한강가를 거닐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태도는 무엇일까? 며칠 후 영수는 시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 저번에.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도 답례했습니다. 시장에 볼 일이 있으십니까? 예, 몇 가지 살 것이 있어서요. 혹시 대행해 드릴까요? 무거운 것을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사양했지만 남자는 자연스럽게 영수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권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좋은 이름이시네요. 권한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권한 도련님은 왜 혼자 다니시나요? 양반과 자제시면 노비를 데리고 다니셔야 하지 않나요? 권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자입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자.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존재입니다. 권한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권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장녹수이?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한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적의 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던 그 아이. 하지만 권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머니의 죄가 당신의 죄입니까? 영수는 놀랐습니다. 지난 14년간 영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유모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인데요. 저도 서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권한의 말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낭자,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든 과거가 어땠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와 권한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강가에서, 시장에서, 남산 기슭에서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어머니가 참수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졌어요. 어머니의 시신에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권한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년간 저는 역적의 딸로 살았어요.
유모마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권한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22년, 1523년, 1524년. 영수와 권한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권한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냐. 장녹수의 딸이라니. 서자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아버님, 하오나.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를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영수를 아는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 서자와 사귄데 둘이 잘 어울리긴 하네. 버림받은 것들끼리. 쯧쯧.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지. 영수는 권한에게 말했습니다. 권한, 우리 그만 만나요. 무슨 말을? 당신에게 피해가 됩니다. 저 같은 역적의 딸과 함께하면. 피해? 영수, 나는 이미 서자입니다. 이미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영수,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식적인 혼례는 못 올릴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1527년 영수가 25세, 권한이 26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둘은 몰래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혼례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의 결혼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작은 방에서 둘만의 서약이었습니다. 1529년 조용히 살던 두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사헌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서자 권한이 장녹수의 딸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자 주제에 감히 역적의 딸과 혼인이라니. 둘 다 국문해야 한다. 영수와 권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위태로워졌습니다. 1529년 6월 1일 사헌부. 권한이 끌려왔습니다. 내가 권한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장녹수의 딸과 은밀히 혼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사헌부 관리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서자로서 분수를 모르고 장수곤의 딸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로 본사가 추문하다가 형장 추문하기를 청하였다. 내 분수를 알지 못하느냐? 서자 주제에 감히 역적의 딸과 사랑의 분수가 있습니까? 권한의 대답에 관리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영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역적의 딸인데 무슨 소리냐? 그 아이는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3년간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권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서자로 태어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닥쳐라. 내가 감히 조정해서. 저는 영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헌부는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서자 권한과 역적의 딸 이영수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중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죄인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종은 2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506년 9월 2일 군기시 앞. 장녹수가 참수당하던 날. 그날 멀리서 울고 있던 4살 소녀. 그 아이가 이제 27세가 되었구나.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궁궐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이영수입니다. 전하를 뵙고 싶습니다. 영수가 궁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 감히 궁궐에? 쫓아내라.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권한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소녀의 잘못입니다. 중종은 영수를 궁궐 안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영수가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종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7세의 여인. 하지만 그 얼굴에는 23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장녹수의 딸이냐? 예, 전하. 과인이 12년 전 너에게 집과 노비를 하사한 것을 기억하느냐? 잊을 수 없습니다, 전하. 전하의 은혜로 소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자와 은밀히 혼인했느냐? 왕실의 후손으로서 소녀는 더 이상 왕실의 후손이 아닙니다. 소녀는 23년간 역적의 딸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소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권한만은 소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그냥 영수로.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소녀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중종은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다그쳤습니다. 전하, 엄벌해야 합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둘 다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과인이 묻겠다. 이영수, 너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느냐?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에 대해 잘 모릅니다. 4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수의 말에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한을 데려오라. 권한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를 보자 권한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권한, 중종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세상이 버린 두 사람,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과인은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권한과 영수 둘 다 물러가라. 전하,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하오나 전하, 과인의 명이다. 중종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영수와 권한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사원부를 나서는 두 사람.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영수, 우리 살아남았습니다. 권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용서하셨대. 역적의 딸인데.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머니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는 없지. 서자와 역적의 딸, 불쌍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중종이 인정한 이상 더 이상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23년간의 인내, 굶주림과 멸시, 그리고 두려움. 영수는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1529년 여름, 영수와 권한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한양 서쪽 외곽의 작은 집,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영수, 저녁 준비됐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소박한 저녁상.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권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지요. 하지만 저는 역적의 딸인데. 영수. 권한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그냥 영수입니다. 나의 아내, 영수.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영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23년 전 군기시 앞에서 참수당한 어머니. 백성들이 돌을 던지던 그날. 어마마마,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마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겠지요. 아바마마를. 장녹수는 역사의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어마마마께서도 어디선가 편히 쉬고 계시길. 중종은 이후에도 몇 차례 영수에게 물품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조용한 배려였습니다. 연산군의 딸,
저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중종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던 자신, 그 형이 딸이 겪은 고통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종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영수와 권한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을 것입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영수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권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온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유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모, 오랜만이에요. 작은 무덤 앞에 앉은 영수. 유모,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권한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 이제 저는 더 이상 공주마마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유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에는 영수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생존했습니다. 23년간의 고통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첫째, 죄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딸의 죄는 아닙니다. 4살 소녀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중종의 용서는 정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서자와 역적의 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신분은 무의미했습니다. 셋째, 생존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23년간의 인내, 굶주림과 멸시를 견뎌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냄,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넷째, 역사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녹수는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하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세상은 장녹수를 저주했지만 영수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영수의 후손들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피가, 장녹수의 피가 조용히 이어져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서 발견된 오래된 무덤, 연산군의 외손이라는 희미한 표석,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것이 영수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영수는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영수, 장녹수의 딸이자 연산군의 딸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27년 생존기였습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수처럼 역사의 그늘에서 고통받았지만 끝내 살아남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살았고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영수가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권한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기를,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웃었기를,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23년간 역적의 딸로 살았지만 끝내 사랑을 찾고 행복했던 한 여인을, 이영수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